하루야, 안 돼, 그만해. 준호의 절규가 4월 초 북한산 자락의 고요함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진돗개 하루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하루의 앞발이 미친 듯이 땅을 파헤쳤어요. 흙이 사방으로 튀고 발톱이 돌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10개월 동안 풀 죽어 있던 녀석이 갑자기 이런 엄청난 힘을 발휘했어요. 형, 하루가 완전히 미쳤어. 태민이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10개월째 성묘를 위해 온 가족이 당황한 채 서 있었어요. 하루의 눈에는 무언가 절박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반드시 이것을 파내야 한다는 듯이요. 그리고 그날 무덤 아래에서 발견된 그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10개월 동안 하루가 품고 있던 비밀. 한 간병인의 가슴 아픈 사연. 그리고 죽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약속. 과연 하루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자, 이제 함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여보, 하루 저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니야? 미소에 떨리는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준호는 진료실 유리창 너머로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린 하루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 전 아버지가 친구 농장에서 분양받아온 진돗개였지만 지금의 하루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개월째. 예전엔 그렇게 영리하고 사람을 잘 살피던 녀석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있기만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산책을 나가자고 해도 고개만 저었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곤 했어요. 마치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형, 이렇게 계속 둘 수는 없잖아.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교사인 동생답게 차분하지만 걱정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준호의 어깨가 무겁게 처졌어요. 성북구 도남동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한 지 10년. 수많은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왔지만 자신에게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개들도 사람처럼 슬픔을 느끼지만 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하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가끔씩 마당 한가운데서 하늘을 보고 길게 울부짖곤 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하루야, 밥 먹어야지. 준호가 무릎을 꿇고 하루 앞에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달려왔을 텐데 하루는 준호를 바라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무관심한 눈빛이 준호의 가슴을 후볐어요. 준호는 지난 10개월 동안 하루에게 온갖 검사를 다 해봤어요.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심지어 MRI까지.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동료 수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해봐도 돌아오는 답은 뻔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우울증 같은데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요? 벌써 10개월이 지났는데도 하루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체중은 4kg이나 줄었고 윤기 흐르던 털은 거칠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장난감들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준호야, 너무 자책하지 마. 태민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의사로서 자신에게 하나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동물병원에 오는 보호자들에게는 자신 있게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제시하면서 정작 자신의 하루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안 그랬거든.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아버지와 하루의 관계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에 나가 앉으면 하루는 항상 옆에 바짝 붙어 앉았고 아버지가 산책을 나가면 꼬리를 흔들며 따라 나섰어요. 밤늦게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하루는 아버지 방 앞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기침만 해도 하루는 바로 달려가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화분에 물을 주면 하루도 따라다니며 꼬리를 흔들었고 아버지가 신문을 읽으면 발밑에 엎드려 있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외출이라도 하면 하루는 대문 앞에서 꼼짝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하루는 특별한 아이야.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하루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만 보면 눈빛이 달라지고 아버지의 기분에 따라 하루의 행동도 달라졌으니까요. 미소야, 오늘 하루 밥은 먹었어? 조금만 먹었어요.
그것도 억지로 먹인 거예요. 미소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간호사인 미소는 하루를 돌보는 일에 준호만큼이나 신경을 썼습니다. 특별히 하루가 좋아하던 닭가슴살도 삶아주고 따뜻한 우유도 타주고 심지어 수제 간식까지 만들어줬지만 소용없었어요. 하루는 겨우 몇 입 먹고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태민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정말 모르겠어. 준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10년간 수의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속수무책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의학 교과서도 뒤져보고 해외 논문도 찾아봤지만 하루 같은 케이스는 찾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8개월 전에 선희 이모가 간병을 해주셨잖아. 그때는 하루가 선희 이모한테도 잘 따랐는데. 태민이 말을 꺼냈어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선희는 정말 헌신적으로 아버지를 돌봐주셨어요. 간호조무사 출신이라 전문적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진짜 가족처럼 모셨습니다. 아버지도 선희를 많이 아꼈고 신기하게도 하루도 선희에게만은 유독 온순했어요. 그러고 보니 선희 이모는 어떻게 지내실까? 준호가 궁금해졌어요. 아버지 장례 이후로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선희는 정말 많이 우셨어요. 자기가 더 잘 돌봐드렸어야 했다며 자책하기도 했고요. 그날 저녁 준호는 진료실에서 혼자 하루의 차트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10개월 동안 기록한 모든 관찰 일지와 검사 결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명확한 답은 없었어요. 체중 감소, 식욕 부진, 활동량 저하, 사회성 결여, 수면 패턴 이상, 간헐적 울음. 모든 증상이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경우는 뭔가 달랐어요. 단순히 주인을 그리워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하루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걸 표현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하루가 왜 이러는 걸까요? 준호가 아버지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의 온화한 미소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고 있으니 문득 아버지가 하루를 처음 데려오던 날이 생각났어요. 준호야, 이 녀석을 잘 부탁한다. 나중에 꼭 필요한 순간이 올 거야.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예언 같은 말씀이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하루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남겨두고 가신 건 아닐까요? 새벽 3시 준호는 마당으로 나가 하루 옆에 앉았습니다. 하루는 준호를 힐끔 보더니 다시 허공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하루야, 아버지가 그리워? 준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하루의 귀가 살짝 움직였지만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하루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말라버린 등뼈가 손에 만져졌습니다. 나도 그리워. 정말 많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하루가 처음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빛이 담겨 있었어요. 뭘 말하고 싶은 거야, 하루야? 하지만 하루는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하늘을 보고 길게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애절하고 더 간절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수의사로서의 지식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정작 하루의 마음은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하루는 특별한 개라고 하셨던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잊고 있었습니다. 하루에게는 분명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지금 하루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수의사로서의 접근 방법을 바꿔야겠다고요. 과학적 진단보다는 하루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보겠다고요.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 10개월째 성묘를 앞두고 미소가 제안했어요. 여보, 하루도 데려가는 게 어떨까? 아버지 만나면 기분이 나아질지도 몰라. 그때 준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성묘가 모든 것을 바꿀 운명의 날이 될 줄은요. 하루야, 차에 타자. 준호가 하루를 부르는 순간이었어요. 그때까지 10개월 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던 하루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아버지 10개월째 성묘를 가는 날이었어요. 하루가 반응하네. 미소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평소 같으면 관심도 안 보였을 텐데 그날따라 하루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차 쪽으로 왔습니다. 어머, 하루가 나오네. 태민도 신기해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하루의 적극적인 모습이었거든요. 10개월 동안 마당 한구석에서 멍하니 있기만 하던 녀석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다니. 아버지가 보고 싶은가 보네.
준호가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루는 평소와 달리 준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차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한번 데려가자. 아버지도 하루 보고 싶어 하실 거야. 북한산 자락 아버지 산소까지는 차로 40분 정도 걸렸어요. 하루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평소의 무기력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하루 표정이 달라 보이지 않아? 미소가 뒷자리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하루의 눈에는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기 속에는 왠지 모를 긴장감도 섞여 있었어요. 산에 가까워질수록 하루는 점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창밖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러지? 준호가 백미러로 하루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 변화에 민감한 준호였지만 하루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하니 4월 초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북한산 자락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성묘 준비를 하고 하루는 자유롭게 풀어놨죠. 하루야, 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태민이 하루를 보며 말하자 하루가 천천히 무덤 앞에 가더니 가만히 앉아 무덤을 바라보더라고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아이고, 우리 하루. 아버지를 많이 좋아했는데.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하루가 아버지 무덤 앞에서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애잔했거든요. 마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올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미소는 꽃을 정리하고 태미는 잔디 주변을 깨끗이 정돈했어요. 아버지, 저희 왔어요. 준호가 무덤에 대고 말했어요. 하루도 데려왔어요. 10개월 동안 아버지 많이 그리워했거든요. 그렇게 성묘 준비를 마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가 무덤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야, 뭐 하는 거야? 준호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하루는 앞발로 무덤의 흙을 격렬하게 파헤치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10개월 동안 보지 못했던 엄청난 에너지였어요. 하루, 그만해. 태민이 뛰어가서 하루를 말렸지만 하루는 전혀 멈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격렬하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하루의 발톱은 땅을 긁는 소리를 냈어요. 왜 저러는 거야? 미소도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하루의 행동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10개월 동안 기력을 잃고 있던 녀석이 갑자기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루의 눈에는 무언가 절박한 빛이 돌고 있었어요. 마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듯이요.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나왔고 온몸에 땀이 배어 털이 젖어 있었습니다. 하루야, 안 돼. 준호가 하루를 끌어안고 말리려 했지만 하루는 준호의 팔을 빠져나가 다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필사적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형, 이상해. 하루가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는데. 태민이 맞았어요. 평소 얌전하고 말 잘 듣던 하루가 이렇게 고집을 부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아버지 무덤을 파다니.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루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계속 땅을 팠어요. 발톱에서 피가 나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해서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준호야, 저거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태민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하루의 행동은 단순한 그리움이나 스트레스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결국 준호와 태민이 함께 달려들어서 하루를 억지로 끌어안았어요. 하루는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저항했지만 두 사람의 힘에는 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야, 진정해. 준호가 하루를 꽉 안으며 달랬어요. 하지만 하루는 계속 무덤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어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뭔가 있는 건 아닐까? 미소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루가 파던 자리를 들여다보니 조금 들어간 흔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준호가 무덤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루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결국 저희는 하루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급히 성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차 안에서도 계속 무덤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어요.
차창에 앞발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너무나 애절했습니다. 하루야, 왜 그러는 거야? 준호가 하루에게 물어봤지만 하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만 그 눈에는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하루는 계속 이상했습니다. 마당을 빙글빙글 돌면서 헤매더니 갑자기 하늘을 보고 길게 울부짖었어요. 그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더 애절하고 더 간절했습니다. 저 소리가 뭐야? 이웃집에서도 나와서 볼 정도였어요. 하루의 울음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10개월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강렬한 울음이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하루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필사적으로 무덤을 파던 모습, 차 안에서 계속 뒤를 돌아보던 모습, 그리고 그 애절한 울음소리. 설마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하루의 행동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마치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저녁 저희 가족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들 어제 하루 행동 봤지?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뭔가 이상해. 미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어제 일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형,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나? 그 말에 준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조금 갑자기 돌아가시긴 했어. 맞아요. 전날까지도 괜찮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 심장마비라고 했지. 연세도 있으시고 자연스러운 임종이라고.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아버지 연세도 많으셨고 큰 병 없이 편안하게 가신 것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갑작스럽긴 했어. 그래, 나도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태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혹시 하루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개들이 사람보다 감각이 뛰어나다고 하잖아. 미소가 말했습니다. 동물들이 사람이 모르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개들이 먼저 알아채는 것처럼.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의사로서 동물의 특별한 감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루의 행동은 그런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확인해보고 싶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파묘를 해보는 건 어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형,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루의 행동이 수상하긴 했지만 파묘까지 하는 건 너무 큰일 아닌가?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어제를 다시 생각해봐. 10개월 동안 풀 죽어 있다가 무덤에서 갑자기 그랬던 게 우연일까? 준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 하루야. 하루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리고 아버지와 얼마나 특별한 관계였는데. 태민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그럼 정말 파묘를 해야 한다는 거야? 하루가 계속 저러면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야. 우린 계속 이렇게 찝찝하게 살아갈 거라고. 차라리 한번 확인해보자. 별일 없으면 다시 잘 묻어두면 되지. 태민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각해보니까 형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버지한테는 죄송하지만 한번 해보자. 어쩌면 이게 아버지를 위한 일인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저희는 파묘를 결정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하루의 이상한 행동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어요. 무엇보다 하루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파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루는 특별한 개니까. 정말 파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장애업체 직원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파묘 당일, 이른 아침부터 북한산 자락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4월 중순이었지만 산 위는 여전히 쌀쌀했고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를 다시 파헤쳐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하루의 그 필사적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와 미소, 그리고 태민이 함께 산소를 향했습니다. 산소에 도착하자 장애업체 직원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삽과 각종 도구들을 준비해 두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묘 신청하신 강준호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용은 약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장애업체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봉분의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뜰 때마다 준호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뭔가 나올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무덤일까? 준호야, 괜찮아? 태민이 창백해진 준호의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분명 뭔가 있을 거야. 미소가 준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미소의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판 지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장애업체 직원들이 뭔가를 발견하고 멈칫했어요. 이건 뭐지? 직원 한 명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장애업체 직원들은 아버지 관 위치보다 조금 옆 오른쪽 아래쪽을 파더니 놀란 눈으로 뭔가를 계속 확인했어요. 뭐가 나왔나요? 무슨 일 있어요? 준호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하루가 맞았던 걸까요? 유골함이. 여기 유골함이 있는데요. 뭐라고요? 준호는 깜짝 놀라서 무덤을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유골함이 있었습니다. 작은 사각형 모양의 하얀색 함이었어요. 이거 혹시 가족들이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유골함을 묻은 적이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럼 저희 아버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함께 묻혀 있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매장이에요. 준호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정말 하루가 알고 있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10개월 동안 하루가 괴로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들어 올렸어요. 유골함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앞면에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네요. 김나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나윤. 저희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거든요. 2000년생이네요. 젊은 분이에요. 태민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23살이면 정말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 무덤 옆에 직원이 유골함을 더 자세히 살펴봤지만 다른 정보는 없었어요. 이상하네요. 보통은 화장 일자나 화장정 정보도 적혀 있는데 이름만 있네요. 혹시 언제 묻힌 건지 알 수 있나요? 흙의 상태로 봐서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10개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라는 말이었어요.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준호는 바로 112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강준호 씨죠? 네, 맞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유골함도 증거물로 임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김나윤이라는 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전혀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수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경찰이 돌아간 후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김나윤. 누구일까요? 23살이면 정말 젊은 나이인데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아버지 무덤 옆에 묻힐 리는 없고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루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신기하게도 하루의 표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어요. 하루야, 너 알고 있었구나. 준호가 하루를 안으며 말했어요. 하루는 준호의 얼굴을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알아줘서 고맙다는 듯이요. 하루가 정말 똑똑하네.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었어. 미소도 하루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루는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밥도 잘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원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명이인이 너무 많고 정보도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수사해 보겠습니다. 혹시 고인과 관련해서 짐작되는 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는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지? 그저 이렇게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를 간병해 주셨던 선희. 선희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주신 분이에요. 아버지 간병에 최선을 다해주신 저희에겐 정말 고마운 분이자 가족 같은 분이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선희에게 뭔가를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선희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태민아, 선희 이모 연락처 있지? 응? 있어. 왜? 혹시 선희 이모가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주셨잖아. 태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즉시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선희 이모 잘 지내시죠? 저 준호예요. 아, 준호 씨 오랜만이네요. 어쩐 일이세요? 선희 목소리에 반가움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조심스러운 기색도 느껴졌습니다. 선희 이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버님 관련해서요? 무슨 일인데요? 선희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섞였어요. 뭔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서. 와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별로 급한 건 아니니까 편하실 때 오세요. 그럼 조만간 갈게요. 며칠 후 선희가 저희 집을 찾았어요. 준호 씨, 저 왔어요. 준호가 일어나서 마중 나가려는데 하루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대문을 열고 선희가 들어왔고 하루와 선희는 눈을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희의 얼굴이 확 밝아진 거예요. 어머, 하루야, 잘 지냈니? 선희가 반갑게 소리치며 손을 내밀었어요. 하루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선희에게 달려가더니 다리에 몸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야, 선희 이모가 그렇게 좋아?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10개월 동안 누구에게도 애교를 부리지 않던 하루가 선희에게만은 이렇게 반가워하다니. 우리 하루가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제가 아버님 돌봐드릴 때 항상 옆에서 도와줬거든요. 선희가 하루를 쓰다듬으며 정말 반가워하셨어요. 아이고, 여전히 잘생겼네. 우리 하루. 들어오세요, 선희 이모. 저희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선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태민과 미소와도 인사를 나누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다들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다고 하셨는데. 선희가 물었어요. 준호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놀라실 것 같았거든요. 사실은 얼마 전에 하루가 아버지 산소에서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묘를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선희의 얼굴색이 순간적으로 변했어요. 밝았던 표정이 사라지고 뭔가 긴장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파묘요? 네. 하루가 자꾸 무덤을 파려고 해서 이상해서 확인해 봤는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무덤 옆에서 유골함이 나왔어요. 김나윤이라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희가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선희 이모. 준호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선희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하지만 선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선희 이모,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일어나세요. 준호가 선희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선희는 계속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안 돼요. 저는 죄인이에요. 선희 이모, 침착하세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옆에 있던 태민과 미소도 놀란 표정으로 선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희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어 저희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거 제가 묻은 거예요. 뭐라고요? 김나윤. 제가 묻었어요. 선희가 다시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유가 있으신 거죠? 선희 이모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걸 알아요. 괜찮으니까 진정하시고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선희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김나윤은 제 딸이에요. 그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희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나윤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수술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8살 때 첫 수술, 13살 때 두 번째 수술, 고등학교 3학년 때 세 번째 수술. 나윤이의 어린 시절은 거의 병원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수의사로서 아픈 동물들을 많이 봤지만 어린아이가 그렇게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나윤이 아버지는 나윤이가 14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 아픈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선희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남겨놓은 보험금과 집까지 팔아가며 나윤이의 병원비를 댔어요. 그럼에도 병원비가 부족해서 간병일, 청소일,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럼 선희 이모가 우리 아버지 간병하실 때도? 네. 그때도 나윤이는 병원에 있었어요. 나윤이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 걱정할까봐 아프다는 소리 안 했거든요. 선희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나윤이는 의대에 진학했어요.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내가 의사가 되면 엄마는 이제 일 안 하셔도 돼요라고. 그런데 선희의 목소리가 더욱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졸업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나윤이가 쓰러진 겁니다. 어머. 미소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의사는 심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했어요. 즉시 대형 수술이 필요하지만 성공 확률은 30%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선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수술비는 6천만 원이었어요. 6천만 원. 태민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망설일 시간도 없었어요. 돈이 없어도 일단 수술부터 받게 해달라고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저희 딸 살려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라고. 선희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수술비 선납을 요구했어요. 이미 밀린 병원비까지 합쳐서 총 8,500만 원을 먼저 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8,500만 원.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저는 그 길로 사채업자를 찾아갔어요. 이자가 상당했지만 딸의 생명 앞에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던 모든 것을 담보로 잡히고 손에 피가 나도록 도장을 찍었어요. 선희의 손을 보니 정말로 상처 자국들이 있었어요. 수술은 20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딸만은 살려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딸만은 살려달라고요. 선희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물도 안 마시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계속 기도만 했어요. 수술 결과는 어떠셨어요? 미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나윤이는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딸의 목숨은 건졌지만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 침대에 누워만 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선희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매달 병원비는 350만 원씩 나갔고 사채 이자도 매달 280만 원씩 갚아야 했어요.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간병일을 네.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일했어요. 새벽 요양원 청소부터 시작해서 낮에는 아버님 간병,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까지. 그래도 돈이 모자랐어요. 선희의 얘기를 들으며 준호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셨다니.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게 됐고 그때 소개받은 게 아버님 간병일이었어요. 주 5일 통근 간병이고 집에서도 가까웠고 아버님이 여유가 있으셔서 조건이 괜찮았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선희 이모를 도와주셨죠. 네. 아버님은 제 사정을 알고 매달 250만 원씩 도와주셨어요. 그 돈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선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어요. 아버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고 나윤이까지 걱정해주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선희 씨도 그렇고 나윤이도 그렇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제 옆에 모시고 싶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준호의 눈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었어요. 아버님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선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나윤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 나윤이가 세상을 떠난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거든요. 선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나윤이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돈도 없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2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럼 어떻게? 가장 간소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빈소도 없이 화장장에서 바로 화장하는 것으로요. 나윤아, 엄마가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라고. 선희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받았을 때 직원이 물어봤어요. 유골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봉안당 비용을 물어보니 최소 350만 원이었어요.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선희의 눈에서 멈추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집조차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사채업자들은 계속 전화를 걸어왔고 월세 70만 원도 밀렸어요. 집마저 나가야 할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신 거군요. 네. 처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같은 가족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연락하기에도 염치 없고요. 선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대안이 없었어요. 나윤이 유골함을 들고 길바닥에 앉게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 저는 저 자신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우리를 가족이라고 하셨으니까.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나윤이의 유골함을 안고 산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 손전등 하나만 들고 올라갔어요. 준호는 그 상황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버님, 저 왔어요. 죄송해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나윤이가 갈 곳이 없어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저는 아버님 무덤 옆에 작은 구덩이를 팠어요.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묶고 다시 흙을 덮었어요. 선희 이모. 나윤아, 엄마가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해. 엄마가 나중에 꼭 다시 찾으러 올게. 꼭 좋은 곳에 옮겨줄게.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윤이는 아버님 옆에 묵게 된 겁니다. 선희의 마지막 말이 끝나고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민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미소는 이미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선희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씀하셨어요. 선희 이모, 그런 말씀 마세요. 미소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해해요. 괜찮아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진우도 고개를 들었어요. 태민도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혼자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때 하루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선희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선희의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았습니다. 하루야. 하루는 선희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어요. 선희 이모.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나윤이도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미소가 말했습니다. 이모가 우리 아버님을 그렇게 돌봐주셨는데 저희는 정말 괜찮으니까요. 태민이 덧붙였어요. 아버지 무덤 옆에 나윤이를 둬요. 그럼 나윤이도 외롭지 않을 거고 아버지가 잘 돌봐주실 거예요. 그 말에 선희는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희도 모두 울었어요. 그 감동적인 순간에 눈물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윤이를 아버지 곁에 정식으로 모셔드리는 게 어떨까요? 며칠 후 준호가 가족회의에서 말을 꺼냈어요. 선희의 진실을 들은 후 저희 가족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그리고 나윤이도 제대로 된 안식처가 필요해. 미소도 동의했어요. 선희 이모에게 말씀드려 볼까요? 정식으로 나윤이를 모시는 날을 정해서. 그래서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희 이모,
나윤이를 아버지 곁에 정식으로 모시는 날을 정하면 어떨까요? 가족으로서 제대로 된 의식을 치르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선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괜찮은가요? 괜찮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며칠 후 나윤이를 아버지 곁에 정식으로 안치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선희는 일찍부터 오셨어요. 검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에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계셨습니다. 나윤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선희가 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10개월간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도 그날 아침부터 달랐어요. 평소보다 차분하고 경건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하루야, 오늘 나윤이 언니를 제대로 모셔드리는 거야. 준호가 하루에게 말하자 하루는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어요. 그 눈빛에는 10개월 만에 찾은 평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했을 때 준호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10개월 전 하루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파던 그 자리에 다시 서 있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하루가 정말 알고 있었구나. 태민이 하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루는 특별한 개니까. 준호가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하시던 그 말씀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선희는 한참을 아버지 무덤을 바라보셨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 인생을 살려주셔서. 선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도 무덤 앞에 서서 묵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선희 이모는 저희가 잘 모실게요. 나윤이도 저희 딸로 여기고 잘 돌볼게요. 나윤이의 무덤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선희는 작은 삽을 들고 계셨고 저희도 각자 도구를 준비했어요. 아버지 무덤 옆에 작은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돌아가면서 땅을 팠어요. 30분 정도 지나자 적당한 깊이의 구덩이가 완성됐어요. 10개월 전 선희가 혼자서 파던 그 자리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나윤아,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드려. 선희가 유골함을 아버지 무덤 쪽으로 향하게 하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구덩이에 안치했습니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10개월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저희는 다시 흙을 덮기 시작했어요.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흙을 다 덮고 나서 저희는 주변을 정리했어요. 아버지 무덤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봉분도 조금 다듬었습니다. 선희는 새로 만든 나윤이의 자리에 가져온 국화꽃을 한 송이 올려놓으셨어요. 나윤아, 엄마가 자주 올게. 할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어. 마지막으로 저희는 모두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와 나윤이에게 드리는 마음 깊은 인사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희는 계속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선희 이모,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루는 차 안에서 정말 평안해 보였어요. 10개월 동안 품고 있던 비밀이 해결되어서인지 표정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하루야, 이제 마음 편하지? 준호가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하루는 준호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선희 이모,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 일기장을 찾았는데 이모가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며칠 후 선희가 오셨어요. 준호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직접 쓰신 일기예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일기의 내용은 선희에 대한 감사와 나윤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두 선희가 했던 말 그대로였어요. 아버지는 정말 선희를 가족처럼 아꼈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저희가 알지 못했던 내용이 일기에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떠나면 선희 씨는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다. 내 재산이라도 나눠준다면 좋으련만 그건 내 자식들에게 미안한 일이라 말할 수가 없다. 고민이 많은 밤이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선희 이모, 저희도 결정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뜻을 이을게요. 아버지가 선희 이모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싶어 하셨잖아요. 안 돼요. 그건 정말 안 돼요. 선희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재산까지. 선희 이모, 이것도 아버지 뜻이에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아버지 유언이에요. 태민이 일기장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선희 이모 거절하시면 오히려 아버지가 서운해하실 거예요. 이모는 정말 저희보다도 아버지를 잘 돌봐주셨어요. 그런 이모 때문에 저희도 든든했고요. 그리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도 선희 이모를 가족처럼 생각해요. 그런 이모가 이렇게 힘든데 저희가 도와야죠. 결국 선희는 저희의 강력한 권유에 못 이겨받기로 하셨어요. 물론 재산의 일부였지만 선희가 앞으로 숨통이 트일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선희 이모, 그렇게 고마우면 열심히 사셔서 저희한테 다 돌려주세요. 선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며 고마워하셨어요.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선희는 아버지의 유산 일부를 받으신 후 사채빚도 모두 갚으시고 작은 아파트도 마련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건 선희의 표정이었어요. 이제서야 편안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선희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하나의 제안을 했어요. 선희 이모, 혹시 하루와 함께 지내실 생각 없으세요? 네, 하루요? 선희가 깜짝 놀라셨어요. 저희가 워낙 바빠서 하루가 낮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모도 혼자 계시고 하루도 이모를 정말 좋아하고 이모도 외롭지 않으실 테고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선희는 하루를 바라보셨어요. 하루는 마치 대화 내용을 알아듣는 것처럼 선희 곁에 다가가서 앉았습니다. 하루야, 이모랑 같이 살래? 선희가 하루에게 물어보셨어요. 하루는 꼬리를 흔들며 선희의 손을 핥아 주었어요. 마치 그럼요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봐요. 하루가 좋다고 하네요. 네, 좋아요. 저도 하루와 함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루는 선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떠나는 날, 저희는 모두 아쉬웠지만 한편으론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하루야, 선희 이모 잘 모셔드려. 준호가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루는 준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작게 짖었어요. 알겠다는 듯이요. 자주 보러 올게, 하루야. 태민도 하루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준호 씨, 태민 씨, 미소 씨,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저도 가족이 생겼네요. 그날 이후 선희와 하루는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가 선희 집에 놀러 가곤 했는데 갈 때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어머, 하루야, 산책 가자. 선희가 말씀하시면 하루는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며 따라갔어요. 하루가 정말 건강해졌네요. 준호가 말했어요. 하루의 털도 윤기가 흐르고 표정도 훨씬 밝아졌어요. 저도 하루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반겨주고 저녁에도 함께 있어주고 정말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산책도 매일 하게 되니까 건강해진 것 같아요. 하루야, 선희 이모가 좋아? 미소가 하루에게 물어봤어요. 하루는 꼬리를 흔들며 선희를 바라봤어요. 정말 선희를 좋아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1년 8개월째가 다가왔어요.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선희는 이제 완전히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셨고 하루는 선희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성묘 전날 밤 저희는 모두 선희 집에 모였어요. 내일 아버지 성묘 가네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벌써 1년 8개월이 지났다니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그러게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선희가 하루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하루는 선희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하게 있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루야, 내일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선희가 하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루는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어요. 아직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희는 모두 함께 산소를 향했습니다. 선희와 하루,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였어요. 4월 말의 북한산 자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곳곳에 진달래와 철쭉이 피어 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좋은 날씨네요. 아버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산소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무덤 주변에 작은 들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심어 놓은 것처럼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이 꽃들은 언제?
태민도 신기해했어요. 작년에는 이런 꽃들이 없었는데요. 자연적으로 피어난 것 같네요. 정말 예쁘네요. 마치 아버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는 무덤 앞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저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님,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선희도 말씀하셨어요. 나윤아, 엄마도 이제 정말 행복해. 할아버지랑 함께 있어서 외롭지 않지? 그때 하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무덤 주위를 천천히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1년 8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불안해하거나 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온하게 걸어다니는 거였어요. 하루가 인사하는 것 같네. 태민이 말했어요. 하루는 무덤을 한 바퀴 돌더니 저희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무덤을 향해 앉아서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버님, 하루가 인사드려요. 선희가 말씀하셨어요. 하루야, 할아버지한테 잘 지낸다고 말씀드려. 하루는 한 번 더 짧게 짖었어요. 정말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무덤 위에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희는 일어났어요. 이제 가야겠네요. 아버지, 나윤아, 저희 갈게요. 또 올게요. 하루도 마지막으로 무덤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희는 모두 마음이 따뜻했어요. 정말 좋은 성묘였네요.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저희도요. 하루는 차 안에서 정말 평안해 보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1년 8개월 전, 하루가 무덤을 파던 그날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일들.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일어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선희와 나윤이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드는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 하루가 있었어요. 정말 영리하고 따뜻한 녀석이었습니다. 하루야, 고마워. 준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1년 8개월 전 하루가 미친 듯이 무덤을 파던 그날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그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죠. 10개월 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던 하루가 갑자기 그런 행동을 보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윤이가 그곳에 묻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도요. 개들은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감지하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이요. 하루는 아버지와 5년을 함께 지내면서 특별한 유대를 형성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하루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선희와 나윤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아버지의 소원을요. 그래서 하루는 10개월 동안 괴로워했던 거예요. 나윤이가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몰래 묻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침내 성묘날, 하루는 저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요. 땅을 파헤치는 것으로요. 정말 똑똑한 녀석이야. 준호는 감탄했어요. 하루가 없었다면 저희는 영원히 진실을 몰랐을 거예요. 선희도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을 거고요. 나윤이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남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루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하루 덕분에 저희는 진실을 알게 됐고 선희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나윤이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 곁에서 편안히 쉴 수 있게 됐고요. 선희도 이제는 빚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도 선희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준호는 아버지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살아 계실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선희와 나윤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돌봐주라는 계획을요. 그리고 그 계획을 하루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루가 때가 되면 저희에게 알려줄 거라고 믿으시면서요. 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었어. 준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심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선희의 집을 찾아갔어요. 하루를 보고 싶기도 했지만 선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준호 씨, 어서 오세요. 선희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루도 꼬리를 흔들며 준호를 반겼어요. 하루야, 잘 지냈니?
준호가 하루를 안으며 말했어요. 하루는 준호의 얼굴을 핥아주었어요. 커피 드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희 이모, 요즘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하루 덕분에 매일이 즐겁고요. 선희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준호 씨 가족들 덕분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희도 감사해요. 선희 이모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잘 돌봐주셨잖아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버님이 저희 모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선희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래도 정말 고마워요. 제가 아버님 간병할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돈도 없고 나윤이 병원비도 걱정이고. 그런데 아버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셨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준호가 말했어요. 남을 돕는 걸 좋아하시고 특히 힘든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제가 더 죄송했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제가 나윤이를 몰래 무덤에 묻다니.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희 이모, 그건 이모 잘못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준호가 위로했어요. 이모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돈도 없고 집도 나가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중에 이모와 나윤이를 옆에 모시고 싶다고요. 준호의 말에 선희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버님,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하루 덕분에 모든 게 잘 해결됐잖아요. 준호가 하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루는 선희 옆에 앉아서 편안하게 있었어요. 하루가 정말 똑똑해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희가 하루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하루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는 특별한 아이야. 나중에 꼭 필요한 순간이 올 거야라고요. 정말 그랬네요. 선희가 감탄했어요. 하루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윤이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했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는 다 괜찮아요. 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나윤이는 아버지 곁에서 편안히 쉬고 있고 선희 이모도 행복하게 지내시고 하루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네, 정말 감사해요. 선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모든 게 다 준호 씨 가족들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가 계획하신 거예요.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부터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획을 하루에게 맡기신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선희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버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저희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에 대한 추억, 나윤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준호 씨, 저녁 식사하고 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그래도 다음에 올게요. 그때 같이 식사해요.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하루야, 잘 있어. 또 올게. 하루는 꼬리를 흔들며 준호를 배웅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마음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의 소원도 이루어졌고, 선희와 나윤이도 가족이 됐고, 하루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준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루였어요. 하루 덕분에 저희는 더 큰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2년 8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루가 무덤을 파헤치고 나윤이의 유골함을 발견하고 선희의 사연을 듣고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일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준호의 동물병원은 더욱 번창하고 있었고 미소는 여전히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태미는 학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선희는 작은 아파트에서 하루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버지 3주기를 앞둔 날이었어요.
여보, 내일 성묘 갈 준비 다 됐어? 미소가 물었어요. 응, 다 준비했어. 선희 이모한테도 연락했고. 준호가 대답했어요. 하루도 데려가지? 당연하지. 하루가 없으면 안 되지. 다음날 아침 저희는 모두 함께 북한산 자락으로 향했습니다. 준호, 미소, 태민, 그리고 선희와 하루까지.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된 가족이었어요. 산소에 도착하니 4월 말에 햇살이 따스했어요. 무덤 주변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해 있었고 작은 들꽃들도 여기저기 피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선희가 감탄했어요. 아버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저희 왔어요. 3주기를 맞아서 왔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저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선희 이모도 하루도 함께 왔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선희가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나윤아, 엄마 왔어. 선희가 나윤이의 무덤 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할아버지랑 함께 있어서 외롭지 않지? 그때 하루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무덤 주위를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하루는 항상 성묘 때마다 이렇게 무덤 주위를 걸으며 인사를 했거든요. 하루야, 할아버지한테 인사해. 준호가 말했어요. 하루는 무덤 앞에 앉아서 한번 짖었어요. 그리고는 나윤이의 무덤 앞에도 가서 앉았어요. 하루는 정말 똑똑해요. 미소가 말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하루가 없었다면 저희는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태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희는 무덤 주변을 정리했어요. 잡초를 뽑고 꽃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이제 가볼까요?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나윤아, 저희 갈게요.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저희는 차에 올라탔어요. 하루는 뒷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정말 평온했어요. 하루가 정말 달라졌죠? 선희가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슬픈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맞아요. 하루가 이제는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할 일이요? 네. 하루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게 자신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는 편안해진 거죠. 준호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하루는 10개월 동안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았어요. 나윤이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는 사실, 선희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 모든 짐을 안고 괴로워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해결됐어요. 나윤이는 제대로 된 장례를 치렀고, 선희는 행복하게 살고 있고, 아버지의 소원도 이루어졌어요. 하루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거예요. 하루야, 고마워. 준호가 하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몰랐을 거야. 정말 고마워. 하루는 준호를 바라보더니 꼬리를 흔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희는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선희가 만든 음식도 있었고 미소가 준비한 음식도 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에 대한 추억, 하루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어요. 이제 저는 가봐야겠어요. 선희가 일어서며 말씀하셨어요. 하루야, 집에 가자. 하루는 꼬리를 흔들며 선희를 따라 일어났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선희 이모.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선희와 하루가 떠나고 저희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모두 잘 해결됐어. 미소가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태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는 아버지 영정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온화한 미소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하루를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루 덕분에 저희는 더 큰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선희 이모와 나윤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들도 이제 저희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정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모두가 행복했거든요. 아버지의 소원도 이루어졌고 선희와 나윤이도 가족이 됐고 하루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보호자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희 개가 요즘 이상해요. 계속 슬퍼 보이고 밥도 잘 안 먹고. 준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하루가 생각났어요. 10개월 동안 괴로워하던 하루의 모습이요. 혹시 최근에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할아버지가 3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것 때문일 수 있어요. 개들도 슬픔을 느끼거든요. 준호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슬픔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개들은 때때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어요. 특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개들은 특별한 감각이 있어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감지하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죠. 준호의 말에 보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개가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럼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할아버지와 관련된 뭔가를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준호는 하루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개들은 정말 특별한 존재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그날 저녁 준호는 선희의 집을 찾아갔어요. 하루를 보고 싶었거든요. 준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희 이모. 하루 보러 왔어요. 하루는 꼬리를 흔들며 준호를 반겼어요. 하루야, 잘 지냈니? 준호가 하루를 안으며 말했어요. 하루는 준호의 얼굴을 핥아주었어요. 하루가 정말 건강해 보이네요. 네, 정말 건강해요. 매일 산책도 하고 밥도 잘 먹고. 선희가 말씀하셨어요. 하루 덕분에 저도 건강해졌어요. 준호는 하루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너는 정말 특별한 개야, 하루야.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몰랐을 거야. 내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 하루야, 고마워. 준호가 하루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는 더 큰 가족이 될 수 있었어. 하루는 준호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천만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잘 지내시죠? 준호가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저희는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선희 이모도 하루도 건강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정말 큰 가족이 됐어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준호는 정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는 하루를 안고 미소 짓고 계셨어요. 잘했다, 준호야. 너는 정말 잘했어. 아버지, 하루가 고맙다고 전해라. 정말 잘했다고. 네, 아버지.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준호는 상쾌하게 일어났어요. 마음이 정말 가벼웠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모두가 행복했거든요. 준호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4월의 따뜻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어요.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좋은 하루였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고 친구이고 때로는 천사예요.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그들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그들의 충성심은 영원해요. 그러니 여러분의 반려동물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때로는 그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